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주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오늘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 오늘부터 범예님이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새 패널 공지, 새 패널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저에 이어서 잘 가요. 네, 새 패널 모집은 장난이고요. 오늘 범예님이 함께하시지 못하게 돼서 처음으로 3명이서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도 작은 도전이죠. 네.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쵸. 똑같은 재미와 똑같은 분량을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엄청 아니, 부담돼.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한 화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요? 범례님 범례는 없는 게 없는데 너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막 최종본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범례님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그럼 되게 열심히 하시겠다. 다음 주부터 들어보시고 재밌으면. 다음 주에 오실 수 있겠죠? 오실 수 있겠죠래. 참고로 다음 주에 제가 없죠, 여러분. 또안 왜 이러죠? 아, 그런가? 네, 저 다음 주에 여행 갑니다, 여러분. 저 없이 진행하실 수 있겠죠? 어디 가요? 저 싱가포르 갑니다. 싱가포르 재밌겠다. 처음 가시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네, 처음 싱가포르 여행입니다. 이걸 두고 가자니 여러분 3분을 남겨두고 약간 자식을 남의 손에 맡겨놓고 여행을 가는 느낌이랄까? 밥 해주고 가요. 오늘 발제자 누구시죠? 오늘 접니다. 도슐라. 근데 그 범례님이 안 계시니까 확실히 좀 허전하긴 하네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 진짜? 토크를 진행해보면 허전해지지 않을까. 일단 자리가 좀 넓지 않아요? 쾌적하죠? 네. 저 아느님 혼자 앉으셨는데 장점을 마구마구 옆에다가 과자 박스 놓으시고 지금 그 제가 한 달쯤 전에 그 몸은 기억한다 라는 거를 특집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제가 3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 주도 이 몸은 기억한다 2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몸을 기억한다 시리즈 지금 2번째 시간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오늘 편을 듣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올라온 몸을 기억한다 1부를 먼저 듣고 와야 할까요, 슐라님? 뭐 들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오늘 간략하게 뭐 복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번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자유로운 좀 이야기? 이런 걸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은 서론 부분만 조금 공을 들이고 그 뒤에 이제 본론 부분은 좀 설렁설렁하게 프리스타일로 후리스타일. 네, 프리스타일로 영문과 찍어요. 나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영문과 나오셨다면서 거참. 그러면 1부를 들으면 좋으나 바쁘신 분들은 1부를 듣지 않고 2부부터 들어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상처 입은 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몸은 기억한다 첫 번째 1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천공항 같은 국제 항공망 있잖아요. 이게 모든 장소들이 이게 수렴되는 중심점, 여러 차이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이걸 아마 허브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몸 아니면 육체라는 주제가 현대철학에서 바로 그런 식의 허브의 위치에 있다. 엄청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정말요? 네. 허브라는 워딩은 처음 쓰시긴 허브라는 워딩은 처음이죠. 이 비유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마스터키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시면 그냥 아무데나 들어오셔도 다 연결된다. 그래서 이걸 좀 연관된 키워드들을 그러니까 어떤 현대철학의 다양한 분과들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키워드들을 좀 폭격처럼 한번 쏴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하고 거기서의 실존 자체, 충동하고 관련된 정신분석 이론, 언어, 그리고 내러티브, 기계장치 이론, 미디어, 역사 유물론, 또 주체의 저항이나 페미니즘, 공론장 이론하고 계몽의 정치, 뭐 마지막으로 현대 미학과 예술 등등 거의 모든 주제들하고 이게 완전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몸이라는 주제에 대한 감을 대충 잡아두시면 마스터키를 쥐는 거나 다름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지금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할까요? 좀 더 워딩을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러프레이징이 아닌가. 패러프레이징은 쉽게 풀어 말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주제를 제가 3부작으로 나눠서 녹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달 전쯤에 방송된 1부 상처 입은 몸에서는 외부에 의해서 제약되고 강제된 세계, 특히 우리 몸의 일종의 윤리 아니면 도덕이라는 상처들로서 새겨지는 사회적 규율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어떤 사회냐, 또 개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상처가 되게 다양하게 고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트라우마 연구나 뭐 우리 뇌의 가소성, 플라스티시티라는 개념이었죠. 이런 과학적인 개념들도 짧게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또 세 번째로 이 상처 또는 윤리가 우리한테 침투하는 4가지 통로가 있다. 이거를 제가 슐라피셜로 요약을 해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시각, 그러니까 눈이라는 거울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인데 뭔가 세상을 추상화하고 또 상징적으로 분절시키는 능력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 경계끼리의 실질적인 부딪힘이나 접촉, 치매 이런 게 일어나는 몸과 피부였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미디어였습니다. 그 4가지가 일정한 비율 혹은 분량으로 나왔다기보다는 뭔가 시각이랑 그 나머지 감각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아요. 책 저희 저번에 읽어오라고 했던 책 제목이 뭐였죠? 이게 유아니 팔라스마라는 핀란드 건축가가 쓴 건축과 감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건축과 감각이라는 책을 읽고 저희가 모여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책에서도 시각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데 사실 시각만큼 다른 감각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초반에 되게 길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책을 굳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읽어달라 혹은 이 몸이라는 키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중심적인 이유는 그 책이 일부에서 굉장히 세계가 시각 중심적으로 재편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날의 뭐 미디어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어떤 존엄이라든지 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깊이 있는 몸 이런 부분에서 촉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건축이라는 예술 형태가 혹은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일관성 속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아서 도입하시기에 좋은 책이다, 입문하시기에 그런 느낌으로 책을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다 읽진 않으셨죠?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뭐 이어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2부는 사라지는 몸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라지는은 뭔가 사라져버렸다 할 때 그 사라지는 아니고요. 하루를 살아간다고 말할 때 그 사라지는 이에요. 살아지는. 네, 살아지는. 그 주체가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전형적인 수동태 번역 병태.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넌 왜 사냐라고 했을 때 그냥 사는 거지라고 얘기할 때 그 살아지는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유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이유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의미, 매듭짓는 과정은 굉장히 시각적인 과정이라고 해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없더라도 즉 이 시각적인 의미화된 것이 뭐라고 할까요?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맥 먹으면 맛있으니까 일단 사라지고 제가 최근에 봤던 재밌는 책 제목 중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책 제목이 기억이 나요. 그거 보셨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아 그죠? 보셨어요? 아니요. 이 요즘 베스트셀러고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책인지 왠지 알 것 같아서 안 해요. 그거 같을 것 같은데 곰돌이프 뭐 너가 그 뭐지? 책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왠지 그런 책일 것 같아서. 진짜? 하몽님 읽으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 2권까지 나왔던데. 약간 그 제목 표지를 짤로 쓰죠. 아. 네,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죽식 맞아, 떡먹 맞아. 해가지고. 1부 때 그 하이데거 얘기를 아주 짧게 하면서 축구장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축구 게임 뭐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남자인 아이들은 물론 여자이신 분들도 여성분들도 축구를 하게 되는데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를 하겠죠. 그러면 룰을 미리 다 익히고 시작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일단 뛰어들어서 대충 배우기 시작하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축구라는 행위를 하는 거, 거기에 참여하는 형태를 약간 기투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사실 주어진 우리의 몸, 그리고 발, 그리고 축구 경기의 룰, 그리고 축구장, 이런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에 의해서 꿰뚫려진 상태로 실존하고 있는 거다. 사실상 그 기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축구 경기 혹은 축구 하기에 대한 이해는 피투된 기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 1도 안 난다. 아 진짜? 피투하다, 기투하다 정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피투되었다라는 거는 투는 피투되다만 되는 거예요. 피투하다는 없나? 그렇죠. 피투하다는 이게 사라진다랑 같은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피투되다, 피투되다. 사라진다. 네. 피투되다가 꿰뚫리다랑 그때 같이 그쵸. 쓰였었나요? 네. 아,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이미 주어진 것에 의해서 일종의 흠집났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피투되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피투된다라는 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사실 포괄적으로. 근데 상처, 윤리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더 뭐라 할까요? 새겨졌다라는 의미가 그런 상처로서 새겨졌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화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이라고 하는 주어짐 혹은 주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피투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상처라는 맥락은 조금 더 완곡화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기투도 기투되다밖에 없는 거예요? 기투하다, 피투되다. 아, 그럼 기투하다가 꿰뚫다 정도가 되나요? 뚫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좀 더 들어가면 복잡한데 주체하고 객체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1부 때 본다라는 행위는 보여진다는 행위와 동일어입니다라고 하몽님한테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난주가 좀 부정적인 얘기였으니까 오늘은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뭐 프리토킹 하기 전에 지난번 1부에서 했던 얘기를 좀 더 재밌는 단어로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울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때의 마음 상태하고 모든 곳에 거울이 있어서 내 객관적인 얼굴을 체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 때가 상당히 다를 수 있죠. 그쵸. 내가 행동하는 거를 3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롭게 막 초원에서 달리기 할 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초단위로 기록 측정하는 100m 계주 뛸 때의 마음 상태는 상당히 다르겠죠. 자기 검열이 되는 상태로 달리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걸 응용해 보면 그냥 아무 계산 없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을 때하고 한 세트당 30번씩 3세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에 매달릴 때는 완전히 뭐라 할까요? 의식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발제 진행했었던 3회 미디어의 이해에서 우리는 시계 장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생기는 형식적인 인과가 있다. 어떤 인과예요? 시계라는 장치가 없으면 뭐 1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늦는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아무도 화가 안 날 건데, 시계 장치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누군가는 10분 늦으면 화를 낼 것이다. 그럼 이거는 시계 장치라고 하는 미디어 형식에 의해 생겨난 인과율 혹은 장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거를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런 객관성이라고 할까요? 30번씩 3세트를 채워서 팔굽혀펴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생각은 굉장히 시각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검열, 자기 관리의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 30번씩 3세트가 시각적인 기준이 될 수 있나요? 그냥 내가 몸을 움직이는 횟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시각적이라고 봐요? 그 지난번에 제가 그 1부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징계에 대한 얘기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렴풋이. 어렴풋이. 그 단어가 기억이 나네. 그렇죠. 마시멜로 이야기하면서 15분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 더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15분과 16분이 다르다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찬가지로 15분 59초와 16분이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무한히 쪼개도 마찬가지죠. 이런 완전한 분절과 약속은 시각이 나와 너는 달라, 59와 60은 달라라고 하는 그 사태에 대한 검증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내용은 기억나요. 그 책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시각이 가장 너와 나를 분단시키는 맞아요. 그런 감각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제 팔굽혀펴기를 이제 비유를 하면 팔굽혀펴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시각적인 거고 분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할 때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 상징 체계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게 내 내면에 들어와서 나 자신을 검열시키는 그 분절된 그 단위들에 나 자신을 내맡기는 그런 학습은 시각이 순수하게 추상화되고 상징화하는 작용 속에서만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약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저는 좀 치우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눈을 감은 상태로 뭐 예를 들어서 탁구공 한 개를 집고 두 개를 집으면 다른 걸 알 수 있잖아요. 촉각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슐라임께서 말씀하시는 촉각적인 부분이 좀 더 뭐 선호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네. 시각적인 한계를 넘어서고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상징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사실 그래서 그게 애매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뭐 하몽님이나 안느님한테 가가지고 부딪혀요. 손을 뻗거나 몸통 박치기를 하거나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는 안느님이야 여기서부터는 하몽님이야 라고 하는 걸 피부적인 부딪힘 속에서 지각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은 사물들을 충분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완전히 분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인식 안에 투명하게 학습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뭐 15분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절된 단위로 사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게 상징계의 학습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거는 시각 속에서만 가장 완전하게 학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촉각에 의해서 그 경계면에 의해서 막혀있네 라는 지각은 학습이 가능하지만 뭐 이 사물 하나네 이거 두 개네 이런 식으로 거들떠 보기만 해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요? 인식의 분열이라고 할까요? 분절은 시각의 도움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 전문화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게 맥클루언의 미디어론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했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단어를 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셀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분리된 인식 대상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사물의 성격을 바깥 또는 거기에 있음이라는 속성, 즉 외재성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철학에서. 이 단어를 제가 쓰려고 얘기를 깐 거예요. 다음 달에 제가 또 진행할 3부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게 될 텐데 이 외재성의 문제는 항상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상 이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A라는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시각적인 자기 검열을 하면서 살아라라는 메시지 형식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됩니다. 뭐 가령 저도 지금 시간에 맞춰서 발제를 해야 돼서 마음이 좀 쫄리는데요. 어쨌든 철수는 이제 자라서 영희를 자기랑 분리되어 있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철수는 A고 영희는 B다. 마찬가지로 뭐 100m를 15초 만에 달린 사람하고 16초 만에 달린 사람은 명백하게 다르다. 이런 인식의 출발 혹은 이런 사물의 속성을 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상처 입은 몸으로 방송할 때 인식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고 투명한 분절은 눈의 사태 검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눈이 약간 상처내는 기관, 객관화된 거울 아니면 윤리에 우리를 붙잡아두고 종속시키는 되게 강력한 기관으로 약간 매도를 했었죠. 여기까지는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핀트를 살짝 바꿔서 사라지는 몸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지금부터 왠지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실까봐 살아지는 몸입니다. 맞아요. 사라지는 아니고. 맞아요. 살아간다 할 때 그 살아지는 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눈은 어디까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디까지를 주관적으로 보는 걸까? 이런 이상한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가능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혹자가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너는 뭐야? 라고 말한 게 진짜 웃긴 거예요, 사실. 내 주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쵸, 객관적이라는 말로 척을 포장을 하는 건지. 할까? 그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에 심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방금 하몽님이 예를 드신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라고 밑밥을 깔 때는 내 말이 공정한 것이고 뭔가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도 있는 거고 내 말에 힘을 싣고 싶을 때 이제 밑밥을 까는 말인 것 같아요. 내 말이 일반적이다. 근데 이제 너가 여기서, 이상한 거야.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오늘 슐라님이 하시는 얘기에서는 상징계 안에 있는 이야기다. 맞아요. 뭐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포괄적으로는 시각. 뭐 좀 전에 제가 다시 그 말씀드린 이상한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눈은 어디까지 조금 전에 얘기한 객관으로 세계를 보고 또 어디까지를 주관으로 보는 걸까? 주관적으로. 뭔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사례를 드릴게요. 요즘 카페 디자인할 때 빨간 벽돌 많이 쓰잖아요. 레트로한 느낌 주려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거에 대한 기억이나 고향에 대한 기억 이런 거는 시각적인 상의 형식적인 특성이 아니고 물질적인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물질적인 특성이라는 거는 물리학적인 그런 얘기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바로 이 얘기예요. 빨간 벽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적인 특성 있죠. 요것 때문에 우리한테 묘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약간 거칠고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배치를 약간 들쭉날쭉하고 그러면 약간 오묘한 느낌을 주죠. 그 빨간 벽돌들이. 그렇죠. 거칠다라는 느낌을 눈을 보면서 체험하죠. 전에 안느님이 제가 일부 그 발제하고 있을 때 박쥐들은 초음파를 가지고 거칠거칠한 면을 느낀다. 그러니까 청각으로 거칠거칠한 것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는데 사실 본다는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시각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전문화되고 분절되고 추상적인 창백한 특성, 객관적으로 뭔가를 분절해서 보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눈으로 볼 때 빨간 벽돌은 뭔가 즐거운 느낌, 거칠거칠한 느낌, 친밀한 느낌, 뭔지 모르겠지만 즐겁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즐거운 느낌, 뭔가 어딘가 친근한 느낌 이런 건 주관적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공통 감각 말씀하시려고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맞나요? 주관적이지 않냐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아, 그런 감각은? 네.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편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 자체가 뭔가 지금까지 얘기한 뭐가 어디까지가 주관이고 어디까지가 객관일까요? 이런 질문에서 그러면은 슐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세계에서는 그런 것조차 주관적인 그런 감정들도 보편적인 건 따로 있다라고 보나 보네요. 보편적인 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즐거운 그런 벽돌들을 보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벽돌을 보면서 뭐 옛날에 거기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거나 가난했던 시절이 떠올라서 슬퍼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즐거운 쪽을 보편적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주관이 왜 나오냐 하면요. 아까 시각의 특성 얘기하면서 상징계 얘기를 했잖아요. 뭐 우리가 숫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000원 냈습니다. 얼마 거슬러 주세요 했을 때 이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예전에 뭐 플라톤 이런 시절에는 뭐 이데아 어쩌고 하면서 이거 영원 불멸하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 않니?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철학적으로만 남아있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실제로 컴퓨터가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고 신뢰 가능한 투명한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객체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런 객체적인 성격을 분절된 객체적인 성격을 파악하는데 눈이 굉장히 특화된 기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 벽돌을 볼 때 요 느낌은 그렇게 파악될 수 있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규칙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걸 다 안다는 거랑 그렇죠. 벽돌을 보고 즐거운 마음이 든다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하네요. 막 15초, 16초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벽돌 뭐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래서 이게 뭐 오늘의 주제가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인생의 영역들,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고 그냥 사는 거야라고 할 때 그냥 사는 거야라는 영역에 들어오는 이런 영역들, 흔히 촉각적인 깊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프리토킹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였냐면 네. 그러니까 그런 벽돌들을 봤을 때 즐거운 마음이 든다는 걸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말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세계인가요? 지금 슐라님이 서술하고자 하는 세계가. 제가 그 항공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이라는 주제가. 요거에 대해서 뭐 몸이라는 게 본질로 정해져 있냐. 그렇지 않다. 기계적으로 몸을 사용할 수도 있다.
기계적으로 몸을 사용하는 사람은 느끼는 방식도 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간 게 가령 뭐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건축과 감각 그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막 투명해지고 분절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뭐라고 할까 존엄을 회복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다. 몸의 깊이를 약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절된 것들 위주로 막 따라다니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뭐 이렇게 되게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학교 성적이 내려가면 불안하다든지 이런 상태로 막 휘둘려 다니기 때문에 존엄이라고 하는 걸 회복할 수가 없고 뭐 현대사회 곧 교통로의 특징 이런 게 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건축이라고 하는 게 깊이를 회복해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경험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경유되는 뭐라고 할까요? 허브, 항공망으로 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제 질문은 아, 네. 질문은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고 다양하다고.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예전에 저번 화에서 슐라님이 물에 비유를 하시면서 물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고 물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 감정이 있다고 동의를 하는 게 물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살면서 물을 접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없잖아. 네네. 근데 이제 빨간 벽돌 같은 거는 평생에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람들마다 빨간 벽돌과 함께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즐거운 감정이 들고 이런 게 보편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저의 질문이에요. 아까 뭐 거칠거칠하고 친밀하고 즐겁다 네네, 이런 그런 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걸 인정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면, 인정하죠. 네.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팔라스마에서도 뭐 이상한 제목의 장들이 나와요. 돌의 맛, 뼈의 무게 이러면서 무게는 발바닥에서 감지되고 이런 얘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벽돌들을 봤을 때 떠오르는 심상들이 그 책이나 지금 슐라님의 주장은 다수가 그렇게 느낄 것이다. 이게 맞아요? 이분의 주장은 이걸 좀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복잡해지는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분절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 뭐 인류학적인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깊이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비슷하게 느낀다.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문명은 완전 다르잖아요. 네네. 아예 뭐 벽돌이고 뭐고 개무시할 수도 있죠. 아무 느낌도 안 들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파편화되고 허무주의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인 건축이 돼버렸다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 책에서 그런 공격이 나와요. 요즘 건축이 그런 식으로 돼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져 버렸다. 이런 식으로요. 뭐 외로워졌다. 고독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원자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당연히 느낌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진료라고 하는 건 거기에 있고 이런 것들을 뭔가 이입해서 이렇게 뭔가 체험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하몽님 지금 아무 말이 없어. 저 여기 있습니다. 오디오 네. 비어요, 하몽님. 지금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요. 네. 거의 청자야 지금. 지금 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청취자야. 진짜. 하몽님 저는 질문. 하몽님도 빨간 벽돌을 보면 즐거운 마음, 뭔가 포근한 마음 이런 게 들어요? 빨간 벽돌. 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예를 들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1990년대에 집을 지을 때 많이 그렇게 집을 지었다. 혹은 뭐 80년대에 집을 지을 때 이런 게 유행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빨간 벽돌이라는 게 내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오버랩돼서 그거를 내 어린 시절의 향수로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 요즘 세대의 뭐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이거를 뭐 레트로적인 거야 해서 새로운 거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관적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거는 맞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이 빨간 벽돌이 뭐 어떻게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거는 시각적인 거고 이거는 점점 건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외관을 뭐 빨간 벽돌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제 견해는 아니고요.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사실 안 좋아하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 전에 언제였죠? 안느님이 그 심시티 뭐지 타이쿤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롤러코스터 타이쿤.
그 언제 나왔죠? 몇 회 때 나왔죠, 그게? 세상은 세상은 변하지 변하지 않는데 않는다. 맞아.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음. 우리들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지. 네. 맞아. 그때 안느님께서 그 뭐 심즈 이런 이제 모델로 세계를 보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 이런 거 막 만들잖아요. 이렇게 원격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얘는 그냥 가가지고 혼자 타고 그러고 있을 뿐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놀이동산을 갈 땐 주관적으로 기쁨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이렇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가령 이 팔라스마라는 이 건축가는 우리의 건축이 이 심즈적인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임 플레이어와 또 같은 시각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내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내몰지 말아야 한다가 주장이에요? 이분은 내몰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죠. 아, 그럼 조금 더 말 그대로 그때 범례님의 시각처럼 어차피 변하는 건 없으니까 라고 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법례님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그거죠. 그냥 탈 뿐이고 롤러코스터를 올라갔다 내려갈 뿐인데 까지를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객관화된 팩트 부분에만 약간 집중해서 주관이나 감정이나 이런 사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뭐 그런 거 막 집착하지 마라. 약간 불교적인 느낌으로 들었거든요. 그때 되게 친밀함 이런 촉각의 가치 이런 걸 되게 지지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플라즈마 맞아요? 팔라스마 그분이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기쁨을 느끼고 막 감정이입하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오르내리고 이게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오늘날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미디어 미학에서 스펙터클이다. 수용자가 경험하는 스펙터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게 지나치게 시각 중심적이다라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몸의 속도에 맞출 것을 되게 주문하죠.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네. 지향하는 건 비슷한 거 맞죠?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천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시각적 위주인 그런 유희를. 뭐 근데 여기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게 그러니까 집이 가지고 있는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적인 제일 중요한 것을 더 먼저 추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에 있으면 뭐 따뜻하고 외부로부터의 그런 자연 환경을 막을 수 있고 사람이 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마을이 되면 뭐 그런 것들에 좀 더 치중하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뭐 내가 발바닥을 닿고 있는 바닥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가까이서 올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해야지. 멀리서 이런 집들이 있을 때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쪽에 치중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추구하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저도 하명님 말씀 들으니까 책 내용이 스멀스멀 떠오르는데 그때 맞아요. 그때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의 집들은 이쁘기 그지 없는데 평면도에선 너무 예쁘고 막 사진에서 너무 예쁜데 살기에는 너무 이쁘기만 하고 내가 사는 동선 같은 것도 고려 안 돼 있고 내가 이 거실이라는 의미, 책장이라는 장소의 의미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뭐 딱딱한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거를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계와 내가 하나로 촉각적으로 친밀하게 통합되어 있다라는 결합의 느낌, 따뜻한 느낌, 뭔가 육체적으로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혼자 분절돼 있고 우리를 분리시키고 유리시키는 방식으로 첨예하게 시각의 어떤 유희 대상으로서 지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가했었죠. 그리고 이런 친밀감, 육체적인 친밀감, 몸의 친밀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축은 따로 있다. 이러면서 뭐 2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애초에 건축과 감각이라는 책을 제시를 해드렸고 그게 앞으로 할 3번에 걸친 제 발제에서 굉장히 뭐 연결이 다 유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얘기를 꺼내도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구나. 뭐 도시에서 우리가 집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월세로 살 수도 있지만 고향이 구성하는 의미 아니면 이미지 아니면 친밀감이라고 할까요? 사람에 의해서도 그렇고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뿌리박고 있는 동네라고 하는 향토적인 이미지 속에서도 그렇고 이런 가치가
건축에서 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시각 중심의 유희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게 이분의 주장이고 이분의 주장입니다.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지는 것으로서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뭐 프리토킹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시작 안 했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완전 하고 있어요. 네, 프리토킹 중이죠. 아 네. 그런 거죠? 완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부터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향 얘기가 나와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구분 못 들어보셨죠? 이런 개념 공간하고 장소를 구분할 수 있다. 공간은 약간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 3차원의 영역에서 속해 있는 느낌이고 장소는 약간 2차원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 위에 네, 찍힌 지도 느낌? 위에 딱 어디 점인 느낌. 위도와 경도로 네. 설명할 수 있는. 네, 이건 제가 느낀 심상. 저도 정확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히 시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몽님? 지금 하몽님이 천박하다는 거예요? 아니 천박한 게 아니라 하몽님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할 말이 없네 갑자기. 아니 뭐 천박한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하몽님 이거는 삐졌다 지금. 이거 약간 그 철학 현상학적인 정의라서 네네. 그 공간은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 부딪힐 거야. 그리고 요 방은 요 정도 크기야. 몇 평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딱 거기 주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뭐 과학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공간은 아까 얘기한 외재성이라고 얘기한 그것과 닿아 있죠. 그러니까 객관성하고 관계한다는 얘기예요. 이 공간이라는 건. 객관성이란 것과 관계한다. 네,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뭐 제가 집 앞에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제 택시 기사님은 서울 지리를 꿰고 있죠. 내비게이션으로 꿰고 있을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남 어느 포인트로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서울을 이해하고 있다. 그곳으로 갔을 때 강남이 나올 것임을 안다라고요. 그럼 이거는 거기에 대한 공간화된 이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럼 공간에 이제 택시기사 아저씨가 당장 내리세요라고 하시겠죠. 그럴 수 있지.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네가 있잖아요. 아니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포인트로서 느끼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 들어섰어. 막 걸으시다가 그러니까 내비를 막 보고 길을 찾다가 여기서부터 나 아는 길이야. 집 가는 길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포인트로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 위에 찍힌 점 같다는 말을 네네. 인용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 이제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반대로 무슨 포인트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딘가 가려고 할 때 뭐 음. 목적지를 딱 찍고 거기를 가는 그거는 이제 어디서 길을 어디서 꺾어가지고 무슨 길을 타고 뭐 이런 고민들은 맞아요. 객관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길이 뭐 어떻게 정해져 있고 뭐 규칙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뭐 수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내 동네에 왔을 때 느끼는 거는 여기서 꺾으면은 뭐 어디로 갈 수 있고 뭐 단순히 이거라기보다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경험들 이런 감정들이 묻어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이 공간들에 그런 것들이 더 먼저 생각난다.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맞나요? 맞아요. 바로 그걸 장소 아니면 장소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도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완전히 낯선 사람은 A라는 이름으로 대체해버릴 수 있지만 나한테 되게 친근해진 뭐 부모님, 친구, 뭐 연인, 가족, 친척 뭐 이런 분들, 아는 분들 이런 혹은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곳은 나의 계속된 몸의 실존, 거기에 대한 나의 행동, 거기서의 경험과 참여 이런 것 속에서 기억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동굴처럼 나에게 바로 기억된 그 친밀한 공간이죠. 그거를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약간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소랑 공간이란 단어를 그대로 바꿔도 그냥 뭐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정의하자 하면은 그쵸.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정의한 거죠. 정의한 거야? 필요하니까 정의가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의 정의하는 말인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저 궁금한 게 영어로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장소를 그러니까 공간은 왠지 스페이스라고 할 것 같은데 장소는 뭐라고 해요? 플레이스. 플레이스랑 스페이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로케이션은 어디에 넣어야 돼요? 플레이스 맞나? 사이트인가? 사이트. 네? 로케이션은 공간 쪽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렇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내비를 보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내 몸은 그 공간의 외재성,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 그건 룰이야. 그래서 거기를 찾으려면 그쪽이 먼저가 돼서 나는 세계에 내 몸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게임의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미니미가 걸어가는 걸 보는 듯한 느낌인 거고 그렇죠. 내가 내 마당이나 내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는 경험 속을 걸어다니는 느낌이다. 이런 심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거를 막 응용해보고 상상해보고 할 수 있는데 가령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회고해봤을 때 이 공간에서 장소적으로 살았다. 뭐 집 모든 곳에서요. 그래서 그 뭔가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첨예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의식을 혹은 사고를 되게 첨예하게 시각적으로 공간화하는 과정이거든요. 트레이닝 과정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내 경험 속에서 편안하게 돼버린 그 장소화된 버린 그 공간이 방해하는 거야. 막 몸을 녹아버리게 해. 저 잠깐만 약간 헷갈리는 게 아까 내가 마당이나 동네를 돌아다녔을 때 그런 거는 장소라 본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택시 타고 모르는 길 가는 건 공간? 네. 공간 속을 누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장소는 안전한 곳,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 친밀한 곳 이런 걸 알고 있고요. 반면에 공간은 개방된 곳, 투명한 곳,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곳. 낯선 곳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리를 둘러싼 세계들이 전부 이렇게 장소가 아니라 공간화된다라고 하면 쉴 곳이 없어지는 논리하고 연결이 되면서 비판이 될 수 있겠죠. 가령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레베카 솔닛이라는 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겸 이제 이론가신데요. 이런 분들의 이론에서도 같이 묻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집이라는 주제는 사실 이 공간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뭐 정신 분석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최근에 뭐 공간적인 사고 중심의 현대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바슐라르 제가 좋아하는 이분이 공간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우리가 태어난 집은 공간에 거주하는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의 위계를 새겨넣는다. 우리는 특정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기능을 보여주는 도해이다. 그리고 다른 집들은 집에 대한 근본적인 주제에 관한 다양한 변주에 불과하다. 습관이라는 단어는 이런 열정적인 그리고 망각되지 않는 몸과 집의 관계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낡은 어휘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그 장소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쵸. 너무 러닝이란 얘기지. 약간 기계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이런 맥락에서 어떤 판단이 가능해지냐면 가령 집이 되게 좁았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살았던 유년기의 집은 굉장히 협소했다. 그런 사람은 뭔가 커서도 협소한 공간에서 아늑함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그런 공간 속에서 몸을 움직였고 그 허락된 활동 반경 안에서 사라진 거죠. 그 사람의 몸은. 그래서 세계를 대하는 방식과 세계라는 공간은 이런 것이다에 대한 살아감 속에서의 배움과 이런 것들이 몸속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락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 집의 규모가 좀 크다든지 그래서 각자 다들 사신 집에 전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런 분들은 비교적 좀 더 활동적이고 뭔가 나중에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좀 큰 집을 갖고 싶다. 널찍한 집. 그런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집을 원하실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죠. 근데 뭐 작은 집에 살았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작은 집에 사셨던 분들이 큰 집을 더 원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예시 있잖아요. 뭐 벼룩을 조그마한 병에다 가둬놓고 키우면 나도 딱 그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 정도만 움직일 수 있고 큰 병에 놓고 키우면 많이 움직이고 뭐 이건데 사람 마음은 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슐레님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은 익숙한 걸 찾게 돼 있다. 약간 이런 거랑 통하는 것 같은데. 매핑이 된다는 얘기죠. 그 공간이. 우리가 근데 큰 집이 좋은 집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집에서 살아서 막 불편한 밖에 없고 항상 난 불만이 가득했어. 그러면 약간 병적으로 큰 집으로 가고 싶어 할 수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신 분석적으로 그걸 분석하면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가요. 그리고 이제 욕망에 이끌려서 그런 집을 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애증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 속에서의 관계를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그 공간하고 자꾸 관계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죠.
그리고 그런 널찍한 공간에서는 일종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 깊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냐는 또 별개일 네. 수도 있겠네요. 음. 큰 집을 가고 싶어 하더라도. 최근에 그 기생충 다 영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저 봤어요. 보셨어요? 꿀잼이던데? 안 돼. 볼 거, 근데 이게 뭐 스포까지는 음, 아닌데 이제 뭐 거기에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온다는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 예고편도 안 봤어요. 아 예고편도 안 봤어요? 응. 다음에 얘기하자.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사라지는 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을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실 다 비슷해요. 그 1부에서도 그 윤리가 침투하는 통로 4가지가 사실상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책 보면서 낑낑거리면서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근데 방금 보시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시각적인 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지금 팟캐스트잖아. 근데 지금 그니까. 그러네. 이거, 네. 들어보시죠라고 해야 되네. 네, 그러니까 그러네. 이 팔라스마는 다소 천박하다고 한번 딴지 걸어봤어요. 천박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는 공간 경험을 통합하는 몸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간과 장소. 네. 두 번째가 공간 경험을 통합하는 몸이었어요. 공간은 외재적인 것이다. 나한테 낯선 거고 뭔가 열려 있어서 나한테 친숙하지 않은 거고 아직 친밀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몸을 사용하게 되고 그 몸을 통해서 공간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경험은 몸을 통한 통합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장소화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구체적으로 몸을 통한 통합 혹은 그러한 경험 혹은 몸에 의한 동일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팔라스마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몸을 이용하여 도시와 마주한다. 나의 다리는 아케이드의 길이와 광장의 너비를 가늠한다. 나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내 몸을 대성당의 파사드 앞으로 투사한 다음 몰딩과 윤곽을 배회하며 돌출된 곳을 감지한다. 나의 체중은 대성당 문의 질량에 닿게 되고 문 뒤쪽에 어둡고 빈 공간을 들어갈 때 나의 손은 문 손잡이를 쥐어잡는다. 나는 도시 안에서 나 자신을 경험하고 도시는 내 안에서 체화된 경험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 도시와 내 몸은 상대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를 규정한다. 나는 도시 안에, 도시는 내 안에 거주한다. 대충 감 오시나요? 무슨 감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 공간은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런 거는 친밀한 경험을 자아내고 그게 기억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매개가 된다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기억된다는 거죠. 공간이 장소가 아니고. 네. 그러면 나는 다시 그러한 장소화된 공간, 그러니까 내 몸의 사용을 통해서 동일시를 통해서 파악된 공간이 내 내면 안에 존재하게 되겠죠. 아까 집과 내면의 관계가 되게 열정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외부 공간 혹은 세계라고 하는 것과 나의 몸에 의한 살아감이라고 하는 게 상호 관계를 주고받게 되고 그것이 다시 외부에 투사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다시 객체적인 것과 주체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단어를 들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오로지 주체적이기만 하고 오로지 객체적이기만 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지금 두 분이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저는 대상화가 되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 가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나? 약간 이거 양자역학 얘기할 때랑 통하는 것 같은데. 나 방금 그 생각했어. 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한 건가? 이런 느낌. 그런 세계에서는 지금 정의하시려고 하는 개념들이 완전히 다 바뀌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방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주체가 객체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신 거 맞나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객체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기억을 누적하기, 축적하기는 그 깊이 속에서 주체화되는 과정이고 그거는 나의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객체성을 다시 주체화, 즉 장소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은 기본적으로 촉각이죠.
이 촉각이 갖는 불가피한 성격들이 있다고 이 팔라스마라는 사람은 소개를 합니다.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근접성, 두 번째는 친밀성, 세 번째는 진실성, 놀랍게도 진실성이에요. 네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네, 근데 왜 놀랍게도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몸은 진실하잖아요. 몸은 진실한가요? 뭐 진실하지 않을 건 뭐가 있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영어가 베라시티거든요. 베라시티 요거는 이제 진리라는 느낌을 줘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촉각의 성격이 진실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상을 내려칩니다. 이렇게 쾅쾅.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책상은 진실하다. 물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네. 뭐- 소크라테스 자제야 지금. 플라톤 자제야.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 책상은 진실하다 그러면 이제 싸대기 맞겠죠. 왜냐면 그분은 요거는 현상계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까 가령 1, 2, 3 이렇게 컴퓨터도 입력될 수 있고 걔네가 계산할 수도 있는 요런 것들만 진짜야라고 생각하셨거든. 그런 게 뭐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질량을 갖게 된 게 세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상은 진실하지 않은 거야. 네. 근데 팔라스마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얘는 즉시 만져지죠. 그래서 아 이건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뭐 다양한 신화에서도 나타날 텐데 뭐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그 디두모 도마라는 그 예수의 제자가 예수가 부활했을 때 불신하는 도마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손가락에다가 구멍을 넣어보고 이러면서 부활하신 게 맞구나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즉 진실 이건 진실이다 이건 진짜다 이건 원본이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에 대한 지각이 촉각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볼을 꼬집어 보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촉각적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세계를 믿는다는 거는 이 촉각 속에서는 언제나 세계의 진실을 파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시각적인 환영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죠. 최근에 VR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니터 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 상들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홀로그램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촉각 비촉각적이잖아요. 불신을 산다는 얘기죠. 촉각에 의해서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사상은 이렇게 촉각적으로 깊이 그리고 진실한 확신, 친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공간은 인간에게 부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네, 사람과 그 이제 뭐 VR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람과 컴퓨터 간의 그 상호작용 HCI 분야에서 그 시각적으로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는 사람이 이러한 어떤 장면을 봤을 때 가짜라고 느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진실성을 주기 위해서 촉각적인 자극도 주려고 노력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장갑을 낀 다음에 무슨 장면이 뭐 돌을 만지는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갖다 대면은 그 돌의 질감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사람을 속이는 거죠. 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아니면 비슷한 소리를 같이 내서 여러 가지 공감각적인 자극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또 지금 맥락이랑 이어져 보면은 가짜 촉각을 만들어서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페이크? 맞아요. 네. 그 전에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교묘하고 좀 얄팍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시도들이 왜냐하면은 지금은 촉각적인 건 진짜고 시각적인 건 가짜고 한데 그 사이를 파고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진실성이라는 거는 뭐랄까요? 진실이라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성, 현전성을 키우기 위해서 촉각적인 요소들을 인터페이스에 배치하게 되면 이게 인간인 우리한테는 되게 박진감 넘치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만큼 촉감이 기본적으로 친밀한 감각 그리고 진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감각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 속에서 공간 속에서의 어떤 삶, 기억 이런 것들을 통합한다는 겁니다. 몸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몸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투입될 때만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존엄한 삶까지는 조금 이야기가 쑥 지난 것 같은 그죠. 느낌이어서 훅 지나서 네네. 요거를 바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저항하는 몸이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서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 레베카 솔닛이라는 분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국내 번역된 저작 이름으로는 걷기의 인문학인데요. 걷기의 인문학 이런 책을 쓰셨어요. 원제는 제가 모르겠네요. 이 책의 초입에서 장자크 루소를 인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십니다. 나는 걸을 때만 사색할 수 있다. 내 걸음이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까? 몸이 움직여야 마음도 움직인다고 할까? 시골 풍경, 계속 이어지는 기분 좋은 전망, 신선한 공기, 왕성한 식욕, 걷는 덕에 좋아지는 건강, 선술집의 허물없는 분위기, 내 예속된 상태와 열악한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의 부재, 걷는 것 속에서 예속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대 도시가 우리의 몸 혹은 걷기를 어떻게 예속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논지로 이 책에서 연결시키는데요. 예속시키다가 약간 속박시키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노예로서 속박시키다 뭐 이런 단어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조금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가. 자꾸 왜 우리한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같이. 도시 뭐 중심부에는 높은 건물들, 상업적인 시설을 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고, 뭐 주변으로 벗어날수록 거주지가 있고, 뭐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교통망도 갖춰져 있고, 네, 여러 가지. 저는 지난주가 아니구나. 그 서울 다음을 가지고 하몽님이 발제를 12화로 발제를 해주셨을 때 그때 생각이 나는데,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곳,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광장이 많지 않다. 네, 테마화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할 거야 라고 사실상 테마화된 공간들로 막 이렇게 분절돼 있어가지고 어디에든지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 접속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으로 강남이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을 약간 주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대학가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 도시의 산업화된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이 몸들을 일원화된 방식으로 특정한 형식을 갖춰서 몸을 움직이도록 운반시켜 버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우리가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그거와는 굉장히 궤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번에 상처 입은 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때도 속도와 정치라고 하는 책을 쓴 폴 비릴리오라는 미디어 이론가를 제가 인용하면서 이분이 교통로 위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례인지, 뭔가 멈출 수 없는 거, 자동차들이 지나가면 나는 교통을 지켜야만 하는 거, 몸을 교통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하는 거, 그래서 모이게 되면 이건 시위라고 판단하고 정부에서 잡아가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폭력적인가에 대한 논의를 그 책에서 막 하게 되면서 이런 이동 혹은 수송, 이런 그 교통로들의 속도라고 할까요? 이런 양식 자체가 사실상 정치적인 맥락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뭐 이런 현대사회의 정치는 이미 주체화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지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걷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철학자들은 걷기 속에서 사유를 진행했고,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현대사회가 얼마만큼 예속된 사회인가, 뭐 이런 맥락으로 이 본인의 인문학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겠죠. 이 레베카 솔닛이라는 분은 걷는 것 자체를 지금 반항하는 몸에서 반항하는 행동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걷기. 그러니까 뭔가 걷기라는 행위 자체에 되게 의미가 많이 부여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처음에 반항하는 몸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물리학적 힘 같은 거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물리학에서도 이런 책상에 내가 손을 올려놓는 거는 사실 이 사이에서의 뭔가 힘이 작용해서 서로를 밀어내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했는데, 반작용? 여기서 반항은 뭔가 체제에 반항하고 시위하고 항의하고 이런 느낌의 반항인 것 같네요. 근데 그런 반항, 저항의 중심이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되게 옛날 분인가요, 이분? 레베카? 솔닛이요? 네. 아니요, 최근 분이에요. 뭔가 이런 철학적 사유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작은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철학의 맛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들었을 때 나와 이걸 모를 때 나는 되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작은 거로부터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뭐 저도 뭐 대단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작은 거에서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맞아, 느낌이 맞아. 들었을 때. 뭔가 걷기라는 그런 일상 난 생각 없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물론 저는 약간 페미니즘 같은 거를 여자로서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감정들 약간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몰라서 그냥 모르고 살았을 때 그리고 알게 됐을 때 이게 되게 내가 일상적으로 변하는 건 없지만 되게 크게 내 세상은 달라지는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페미니즘을 이제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출연시키시는데 이 책에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행이라는 주제도 재밌는 주제가 있었는데 가령 우리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실려가 버린다.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뭐 몸이라고 하는 인류학적인 조건이죠. 생물학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림의 미학 이런 것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주변의 경관들을 살피면서 이런 여행이 아니라 내 몸은 마치 가축처럼 운반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의 의미라고 하는 게 마치 그 패키지 여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것처럼 주도적이고 잃어버린 상태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곳들을 그 지점과 지점들 사이들을 사이에서 운반되는 이런 사태로 변해버렸다라는 식의 비판도 가하게 되고요. 수술대 위에 놓인 환자의 몸 이런 이미지로 비유하기도 해요. 유사한 맥락으로 되게 재밌었던 장은 헬스장에 간 시시포스라는 장이었는데요. 혹시 시시포스 아시나요? 시시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바위를 영원히 굴려야 되는. 맞아요. 그게 그 헬스장에 가가지고 런닝머신을 하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비유를 했어요. 감이 오시죠, 대충. 약간 그거 생각난다. 추마와 아주르. 아 진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거기서도 헬스장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러긴 했지.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 헬스장 다니는 추마. 음. 맞나? 추마가 맞나? 기억이 안 나네요. 추마. 저희는 지금 부자 되는 법 5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해 뭐 주세요. 사실 그 러닝머신 그 혹은 또 트레드밀 이런 것이 원래는 고문 기구였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얘기가 딱 나와요. 네, 몸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뭐 아까 혼자서 그냥 이렇게 100m 계주 시간 재는 이런 계주 달리기 말고 그냥 자유롭게 막 달리는 그런 상태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이 일종의 사육하는 것으로서의 나의 몸을 그런 상태에서 내 몸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 추마 얘기가 딱 맞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길러지고 정원이 되어버린 몸 일종의 꽃이 되어버린 몸 약간 그런 방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제 페미니즘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시각적인 가치에 의한 뭐 몸의 대상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교토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교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절이나 사찰 뭐 이런데 정원들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정원을 가서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좋은데 사람들이 다 인위적으로 가꿔놓은 공간이잖아요. 거기는 돌의 배치라든지 나무의 배치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예쁘지만 근데 좀 너무 인공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되게 자연과 조화되는 것들을 배치를 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산이나 들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좋다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들이 좋았는데 여기서는 예쁘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인위적인 예쁨 느낌.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몸은 지금 많은 경우에 시각 혹은 외재적으로 구획화되었다. 구획? 네, 구획. 구획. 네, 구획화되었다. 그리고 뭐 통제되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뭐 이렇게 사로잡혔지만 실제로 몸의 역동적인 특성은 경계들을 해체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태가 이런 육체나 이동을 추상화하고 이 몸의 깊이, 주체성, 물질성 이런 것들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항적인 가치 그리고 일종의 공론장으로서의 최초의 공론장으로서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은 들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셨겠지만 페미니즘에 국한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들으면서 페미니즘 얘기 듣고 있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범주가 이제 큰 범주로 있고 거기서 되게 현실 정치적인 측면으로 페미니즘의 이제 이야기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맥락이 좀 이어지는 게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 세상이 규정한 모습으로 나를 재단하지 말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고자 하는 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뭐 헬스를 할 때도 그 트레드밀에 올려진 나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딱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겹치죠. 제 말은 지금 하시는 얘기가 페미니즘에 국한되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우리의 삶, 이 질서 안에서 질서라는 이름 하에 결국엔 규제되고 있고 뭔가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결국에 노예처럼 굴려지고 있고 페미니즘도 그 안에 이제 집합으로 들어가 있겠죠. 뭔가 페미니즘보다 조금 더 넓은 세상 얘기를 듣는 느낌이 조금 났어요. 오늘 제가 뭐 서러운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상처 입은 몸 이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한 이야기 사라지는 몸. 사라지는 몸. 네. 살아간다 할 때 그 사라지는 몸이라는 2부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야기는 첫 번째는 공간과 장소,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경험을 통합하는 몸이었고요. 세 번째는 저항하는 몸. 뭐 이야기는 저는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렵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딱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걸 기술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학문의 형태도 약간 이렇게 기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객관적인 관념으로 딱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굳이 이제 공간, 장소, 가령 이런 걸로 나눠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몸이라는 주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좀 걱정이 되네요. 저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들으면서 뭔가 제가 부자 되는 법에서 얘기했던 뭔가 전체 큰 엄브렐라랑 뭔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뭐 요즘 페미니즘과 같은 것도 화두에 있어서 관심 있게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란 거에 처음에 낯선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뭔가 큰 배리어 없이 이걸 흡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슐라 유니버스가 또 하나 이제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도 오늘 들었던 이야기가 다른 때 들었던 이야기를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재밌었고요. 결국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아서 또 뿌듯했어요. 네. 저도 뿌듯하네요. 네, 이 세상이 뭐 재단하고자 하는 대로 살지 말자. 말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고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범례님이 한수능 하면서 사시는 분이잖아요. 네. 제가 맨날 한수능 하시는 분이라고 부르는데 두 번이나 얘기하시네. 그 한수능 하시는 범례님은 또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궁금하네요. 왜냐면 범례님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 저희 저번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런 규제들이 애초에 생긴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초에 맨 처음에 생겼잖아요. 물론 그 플러스 지배하기 위해서 애초에 생긴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뭔가 순기능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범례님은. 바로 그게 아까 얘기한 외제적인 사고의 특징이다. 천박한 삶. 이래서 자리 없으면 안 되는구나. 다음 주 어떡해? 무서워.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오늘 하면서 재밌었어요. 사실 지금 뭐 정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팩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뭐 가짜 뉴스다 이거는 탈진실이다 이건 투명한 팩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 뭐가 팩트인지에 대한 어떤 줄다리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주제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는 점은 이런 것들이 정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외제적인 것의 일면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살아간다는 것의 약간 내면적인 특성에 대해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 주제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몸은 기억한다 2부 사라지는 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